그러면 이번 시간 강의 순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폐수 특성. 폐수 특성에는 물리적 특성, 화학적 특성, 생물학적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폐수 처리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폐수 특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폐수란 무엇입니까? 폐수란 공장에서 원재료와 용수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액체를 폐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수는 해를 끼치기 때문에 폐수 처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폐수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폐수 성분조사가 1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폐수 성분이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걸 알아야 처리를 할 수 있는 게죠. 그래서 원료 이름과 수량, 용수량에 대한 조사 그리고 시간, 일월별에 따른 최대 최소 및 평균 폐수 유량 등을 알아야 하는 게죠. 폐수 성분에는 유기물도 있고 무기물도 있고 또 녹을 수 있는 물질, 용해성도 있고 녹을 수 없는 또 그런 물질, 불용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 특성에는 물리적 특성, 화학적 특성, 생물학 특성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물리적 특성에는 이제 온도, 색, 냄새, 부유고용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물리적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 유기물질이나 무기물질 이런 물질들은 화학적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생물, 여러가지 미생물이나 또는 뭐 기타 생물 이런 것들을 말해서 생물학적 특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총고용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총고용물을 우리가 알아볼 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강의를 했듯이 우리가 이렇게 공장 폐수에 가가지고 중간에 있는 물질을 이렇게 시료로 떠오지 않습니까? 떠와가지고 이제 총 고용물을 이제 산정을 할 때 하나는 이 시료에서 일정 양을 취해 가지고 드라잉 오븐다가 건조기에 그대로 건조시켜 버리는 방법이 있겠죠. 건조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빈 이제 접시의 무게를 빼내면 고용물만이 이제 산정이 되겠죠. 또 하나는 이렇게 여과를 시킵니다. 이렇게 여과를 시키면 이 여과지에 걸린 물질하고 여과지에 통과된 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 고용물은 여과지에 걸린 물질 플러스 여과지를 통과한 물질이 이제 총 고용물이 되겠죠. 또 하나 방법은 이제 550도에서 태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물질을 갖다가 일정량을 갖다가 증발 접시에 이제 취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버펄 퍼너스라고 이제 회화로가 있습니다. 회화로에 넣고 550도씨에서 15분 동안 태워버립니다. 태워버리면 날아가는 물질이 있을까요? 날아가는 물질 플러스 거기에 남아있는 물질 그렇게 합치면은 총 고용물 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표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총 고용물은 이쪽에는 건조시키는 거죠. 여과지에 걸러가지고 건조시키는 방법으로 할 때는 총 현탁 고용물, 토탈 서스펜디드 솔리드 플러스 총 용존 고용물, 여과지를 통과한 물질이죠. 토탈 디졸브드 솔리드. 또 여기는 이제
이쪽 가로는 550도에서 태우는 방법이죠. 이 총 고형물은 550도에서 태웠을 때 날아가는 물질, 이 총 휘발성 고형물, 유기물질은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토탈 볼라타일 솔리드라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물질은 이제 무기물질이 되겠죠. 무기물질은 총 강렬 잔류 고형물, 토탈 픽스드 솔리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합한 거가 총 고형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날아가는 물질은 만약에 여과로 한다면 휘발성 현탄 고형물질 플러스 휘발성 용존 고형물이 되겠죠. 또 남아있는 물질, 태웠을 때 남아있는 물질은 이제 강렬 잔류 현타 고형물 픽스드 서스펜드 솔리드 플러스 강렬 잔류 용존 고형물 픽스드 디졸브드 솔리드가 되겠죠.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총 고형물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총 현타 고형물만 산정하라 하면 이렇게 여과를 해서 이 물질만 하면 되고, 또 총 용존 고형물을 산정하라 하면 이렇게 여과에서 밑에 걸러진 물질을 갖다가 산정하면 되겠죠. 또 유기물질이 얼마나 그 물질에 들어있는가 이렇게 물을 때는 태워가지고 총 휘발성 고형물질을 산정하면 되겠죠. 또 그 폐수 중에 무기물질이 얼마나 들어있는가 이렇게 알아보고 싶으면 태운 다음에 그 증발접시나 이런데 잔류한 남아있는 물질을 이제 산정하면 되겠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태울 때는 TS를 건조시킬 때는 SS를 105도씨에서 1시간, 건조시킬 때 105도씨에서 1시간. 그러니까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 같은 데 보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어느 책은 103도라고 하고 또 스탠다드 메소드 같은 경우는 뭐 105도라 하고, 그러니까 잘 그 온도를 이제 기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책 방법에 의해서 실험을 했다고 기술을 해주면 되는 게죠. 태울 때는 550도에서 15분 동안 태웁니다. 그리고 이제 볼라타일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온 대로 이제 용존 이제 고형물을 갖다 550도에서 15분 동안 태웠을 때 날아가는 물질의 양이고, VS 볼라타일 디졸브드 솔리드라는 약자죠. 그러니까 이때는 용존 고형물질을 550도에서 15분 동안 태웠을 때 날아가는 물질의 양이고, 이제 F가 들어오면 픽스드, 잔류하는 거죠. 그러니까 픽스드 서스펜드 솔리드는 SS를 550도에서 15분 동안 태웠을 때 남는 물질의 양이고, 그 다음 픽스드 디졸브드 솔리드는 디졸브드 솔리드를 550도에서 15분 동안 태웠을 때 남는 물질의 양을 말합니다. 총 고형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되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화학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화학적 특성은 실제 이제 물리적 변화와는 달리 화학적 반응으로 원자 또는 분자 수준에서 시료가 화학적으로 변하는 것을 화학적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유기물질이 있습니다. 유기물질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합성 화학물질을 말하는 게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할 것은 유기물질입니다. 유기물질. 그런데 유기화학물질은 이제 독성물질을 유기화학물질, 화학이란 소리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유기물질 하면 이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 뭐 전부 다 유기물질이죠. 근데 유기화학물질 하면 농약이나 중금속이나 화학물질을 유기화학물질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여기서는 이제 합성 화학물질을 했으니까 이거는 화학물질을 이야기를 하는 게죠. 이런 것들이 유기물질인데 이런 화학적 특성이기 때문에 이런 유기물질은 이렇게 실험기구를 이용해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폐수 같은 경우에 표시 방법으로 BOD,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그죠? 그 다음에 COD로 표현하면 화학적 산소 요구량. 앞에서 공부했던 SS로 표현한 현탁 고형물질 서스펜디드 솔리드. 그 다음에 TN 토탈 니트로겐, 총 질소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토탈 포스포러스, 총인, 또 알카리도 등으로 이제 기타 많이 있습니다만 중금속도 있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이제 합니다. 화학적 특성은. 그러면 유기물질량의 측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이걸 이제 우리가 BOD라고 부릅니다. 이 BOD는 영어에서 Biochemical Oxygen Demand, 약자로 첫 자를 따서 BOD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또는 생물자를 빼고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환경법에서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도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BOD란 무엇이냐 볼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정의를 잘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폐수를 떠다가 우리가 BOD를 산출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실험을 할 때 5일 동안, 그러니까 어떤 규정을 해야겠죠. 5일 동안, 그 다음에 인큐베이터 불안기를 갖다가 20도씨에서 호기성 미생물이 유기물질을 산화시키는데 필요한 산소 요구량, 이걸 BO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폐수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면 폐수가 이제 정화될 때 대기 중에 있는 산소를 이제 미생물들이 흡수해서 폐수를 이제 정화시키는 게죠. 그때 이제 산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BOD 기준을 이제 그 폐수를 갖다가 유기물질을 갖다 산화시키는 데 필요한 산소 요구량을 계산을 해서 이제 산소 요구량이 높으면 폐수 오염이 심하고 산소 요구량이 낮으면 이제 오염이 이제 덜한 게지요. 이렇게 기준을 삼기 위해서 이제 BOD를 이제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학술적으로 5일로 이제 규정을 했지만, 실제 BOD는 뭐 이틀에 측정을 하면 이틀 BOD고, 그 다음에 7일에 BOD를 측정을 하면 7일 BOD고, 20일에 BOD를 측정하면 20일 BOD가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BOD라는 용어 밑에 작은 숫자로 이렇게 숫자를 표기를 합니다. BOD5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5일 BOD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게죠. 근데 여기에 아무 이제 그 글자도 없으면 5일 BOD입니다. 왜? 정의에서 5일 동안 했기 때문에 5일 BOD를 나타내는 게죠. 그리고 BODU 이렇게 용어가 나올 때는 이제 U라는 용어는 여기 나와 있지만 Ultimate라는 영어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호가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부착될 때 언제나 영어를 음미를 해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Ultimate라는 것은 최종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최종 BOD라는 게죠. 그걸 BODU. 20일 BOD는 BOD 20.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게죠. 근데 일반적으로 최종 BOD는 BOD 20일 BOD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때 BOD 이제 5는 5일 BOD는 우리가 산정을 많이 하지만 7일 BOD가 얼마가 되는지, 그러면 최종 BOD가 얼마가 되는지 늘 실험으로 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BOD5는 0.66 BODU다. 이런 수식을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여러 번 이제 실험을 해서 산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만 응용과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응용과학은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BOD, 5일 BOD로 최종 BOD가 이 폐수는 얼마나 될까? 예측을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그럴 때 이런 참고로 이런 수식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BODU는 5일 BOD를 0.66으로 나눠보면 얼마 정도 되었구나.
이렇게 이제 추정을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둬야 할 것은 BOD 실험 원리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수지로용 공정 시험 기준을 보면 이렇게 BOD 실험법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BOD 실험을 할 때 어떻게 실험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해 보았겠지만 여기서 이제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을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히 이제 설명을 합니다. BOD를 실험을 할 때 이렇게 하천에서 폐수를 떠오지 않습니까? 떠오면 이렇게 희석수를 제조를 해야 합니다. 산소를 이제 완전히 포화 상태로 하룻밤 동안 포기를 시켜가지고 포기장치로 희석수를 제조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BOD 이제 폐수를 떠온 시료를 갖다가 일정량, 뭐 자기가 일정량을 예를 들어서 뭐 10ml다 할지, 그다음에 30ml든지 50ml든지 100ml든지 그 폐수 오염 정도에 따라서 시료량이 달라지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이게 BOD 병입니다. BOD 병에 넣습니다. 넣고 여기에 희석수를 가득 채웁니다. 가득 채워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5일 동안 20도씨에서 불안을 시켜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불안기에서 5일 동안 20도씨에서 불안을 시키고, 다른 하나는 즉시 산소 농도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즉시 산소 농도에서 5일 동안 불안시킨 다음에 남아있는 산소 농도를 측정을 해서 이 값을 빼면 5일 동안에 소모된 산소량이 나오는 게죠. 이걸 이제 실험으로 이제 알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시약으로 이런 산소량을 측정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디오미터가 있으니까, 디오미터가 이제 개발돼서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하나는 즉시 디오미터로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하나는 이제 5일 후에 디오미터로 산소 농도를 측정하면 되는 게지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는 이렇게 잘 알아가지고 폐수 양이 BOD가 얼마나 될 건지 잘 알아가지고 이렇게 두 개만 만들어가지고 하나만 만들어가지고 딱 측정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폐수가 BOD가 얼마인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BOD병을 이렇게 만들 때 BOD는 한번 측정하면 다시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료에 따라서 여기서 10ml, 뭐 30ml, 50ml, 그 다음에 100ml 자기 생각에 따라서 이걸 여러 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10ml짜리 2개, 30ml짜리 2개, 50ml짜리 2개, 100ml짜리 2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갖고 하나 10ml짜리 하나, 30ml 하나, 50ml 하나, 100ml 하나는 즉시 측정하고, 나머지는 이제 불안기에다가 넣었다가 5일 후에 DO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BOD병을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런 불안기에 넣어 가지고 이제 불안을 시켜 가지고 이제 BOD를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BOD5는 이렇게 이제 직접 측정한 산소 농도에서 5일 후에 이제 측정한 산소 농도를 뺀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희석 배율을, 이게 300ml짜리면 시료를 얼마를 넣느냐가 이제 희석 배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희석 배율을 곱해 가지고 BOD를 산정을 하는 게죠. 식종을 할 경우에는 이제 B1-B2 이걸 이제 산정을 이제 합니다. 산정을 해서 이걸 이제 마이너스 이제 시켜주는 게죠. 이해가 됐죠? BOD 측정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BOD는 앞에서 강의를 한 대로 이렇게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응용과학을 하기 때문에 BOD에 대해서 수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단 말이죠. 예측도 하고 우리가 실생활에 응용도 하기 위해서는 BOD를
식을 산정을 합니다. BOD 식을. 여러분들은 이제 뭐 유생학이나 여기에서는 이제 앞에 BOD 정도까지만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전공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이제 수학을 이용해서 이제 식을 이제 산정을 이제 하는 게죠. 그런데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제 BOD의 진행 곡선을 이제 보자는 게죠.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BOD를 이제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로축은 시간이고 이제 세로축은 이제 BOD라고 할 때, 그죠?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BOD가 높아집니다. 산소가 이제 소모가 되니까 이렇게 BOD가 이런 곡선을 그립니다. 이렇게 그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때 BOD 곡선이 계속 이렇게 인큐베이터에서 불안을 시키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한 10일 정도 되면, 넣다 보면 10일 정도 되면 다시 곡선이 이렇게 가다가 다시 이렇게 곡선이 올라갑니다. 이때 올라가는 원인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탄소가 분해를 하고 여기서 10일이 넘어지면 질소가 분해를 하기 때문에 곡선이 이렇게 BOD가 높아지는 거예요. BOD가 이렇게 가야 최종 BOD, 20일 BOD, 최종 BOD가 나오는데 20일 최종 BOD가 나오기 전에 벌써 질소 BOD가 나오는 게죠. 여기에. 그래서 BOD5를 잡는 겁니다. 5일 BOD. 안전하게. BOD5 BOD를 잡으면 탄소 BOD라는 거예요. 탄소. 질소는 이제 대기 중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탄소 BOD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수식으로 이제 표현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 시간에 대한 잔존 BOD와 사용된 산소와 관계를 보면 여기 이제 여러분이 Y축에 있는 이 용어를 잘 봐요. 여기는 잔존 BOD고 아래는 사용된 BOD를 잡은 거예요. 이제 가로축은 이제 시간을 잡고 그러면 잔존 BOD는 BOD병에 이제 시료를 넣고 이렇게 인큐베이터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보면 속에 있는 산소가 점점 줄어들 거 아닙니까? 미생물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줄어드니까 잔존, 그 남아있는 BOD는 점점 이렇게 줄어들 거예요. 곡선이. 이제 이걸 사용된 이제 사용된 산소로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용된 산소는 BOD병에 들어있는 사용된 산소는 점점 이렇게 높아질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보면 아래에서 여기까지가 잔존, 남아있는 BOD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사용된 산소량이다 이 말. 이 그래프에서 아래는 위에서 아래까지가 남아있는 산소량이고 밑에가 사용된 산소량이 될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라는 게죠. 이 BOD의 이 곡선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 그러면 이 식을 이제 수학적으로 수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책에는 안 나왔지만 간단히 유도로 하는 방법을 갖다가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서 단시간당 이 BOD 농도는 이렇게 BOD의 비례를 한다면 단시간당 BOD 농도는 이 농도의 비례를 할 거예요. BOD 농도에. 이 DT 분의 DL은 BOD 농도의 비례, 유기물질 농도에 비례한다면 단시간당 이렇게 분해되는 유기물질은 유기물질 농도에 비례를 한다면 비례. 이 단시간당 BOD 농도 변화량. BOD라는 것이 유기물질이니까 BOD 농도 변화량은 BOD 농도에 비례를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이퀄로 할 때는
dt분의 dl 미분에서 공부했죠. 이퀄 상수를 넣는다. 상수 마이너스 kl. 마이너스는 뭐냐면 시간이 이렇게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감소가 되잖아요. 감소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인 거죠. 마이너스 상수 플러스 농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미분식 아닙니까? 미분식이니까 이제 적분을 합니다. 적분을. 그러니까 적분할 때 여기 dl이니까 l은 이쪽으로 가고 dt 시간은 이쪽으로 가면 되겠죠. 이게 L분의 dl은 마이너스 k dt. 그러니까 이제 적분으로 표현하면 인터그랄 L0 농도 변화죠. 농도가 L0에서 LT까지 L분의 dl. 여기는 시간이니까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kdt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농도 적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L분의 dl은 로그 L0분의 LT입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수학에서 이제 나오는데, 이런 이제 농도 적분 같은 경우에 대학 수학에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만 여기서 딱 알아라 이 말입니다. 뭐 이걸 이제 원리까지 알고 오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수학을 공부를 하고 공업 수학을 이제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그러니까 로그를 붙여요. 로그 L0분의 LT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KT가 되죠. 이 적분하면 K는 상수니까 앞으로 가고 T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로그니까 이걸 갖다 이거 이제 상수를 가요. L0분의 LT는 2 마이너스 KT가 되는 거죠. 그래서 L0는 초기 L0는 LU란 말이죠. 얼티메이트. LU 아닙니까? LU. 똑같아요. LU를 갖다가 L0로 표현했으니까 LU로 표현하면 LT는 LU 2-KT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LT가 뭐냐? LT는 잔존하는 비율이에요. 잔존 비율이에요. 잔존. 여기 이 잔존 비율이에요. 근데 우리가 비율의 개념은 뭡니까? 사용된 비율이에요. 사용된 산소 요구량이에요. 5일 동안 20도씨에서 호기성 미생물이 사용된 산소 요구량. 그게 비율이란 말. 그러니까 여기는 LT는 잔존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사용된 비율량 계산하기 위해서는 LU에서 이걸 빼야겠죠. LU에서 잔존 비율이, LU는 최종 비율, 여기에서 잔존 비율, 이걸 빼면 사용된 비율량이 되겠죠. 그 수식으로 표현 Y는 LU 2-KT 등. 이걸 이제 LU를 앞으로 뽑아내면 LU 가로 열고 1-2-KT 등. 이것이 BOD식이 되는 겁니다. BOD식. 여러분들은 내가 또 강조를 하지만 이건 순수과학이 아니에요. 응용과학에서 우리가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식을 가지고 산정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를 보면 이렇게 나왔죠. dt분의 dl은 마이너스 kl. 여기 나왔죠. 이 식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dt분의 dl은 BOD 제곱속도, l은 잔존하는 BOD 농도래. 잔존하는 BOD 농도. 잔존이라기 잔존. k는 BOD 반응속도 상수 해가지고 적분을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은 여러분 책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적분을 하면 LT는 LU 10-KT. 그죠? 여기는 2인데, 이건 뭐 상용 대수로 이제 환산할 수가, 상용 대수로 환산하면 이 K 값만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이제 LU는 최종 비율이기 때문에 이제 BOD식 Y는 LU의 1-10-KT. 여기서 이제 Y는 뭐냐? 사용된 BOD의 양이란 말이에요. 이 식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한단 말이에요. 이 식을. 그러니까 이 식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해서 많이 이제 BOD를 갖다가 매번 실험을 않고 이렇게 예측을 이제 할 수가 이제 있는 게죠.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식을 이용한 이제 계산식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사 문제집 보면 이렇게 이제 문제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기사 시험 볼 때도 이 문제가 나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페이지 처리하면서 지금 설계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예측을 지금 자꾸 해내는 거예요. 예제 3-1을 보면 어떤 배수 BOD가 300mg/L이고 K가 주어지잖아요. K는 0.2 대 마이너스 1승이라고 가정하면 최종적인 BOD 요구량 LU를 구하라. 얼티메이트니까 어떻게 그래 여러분들 딱 보면은 어떤 BOD5가 주어졌단 말이죠. 그럼 최종 BOD니까 사용된 BOD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Y는 LU의 1-10-KT 이 식에서 Y가 뭡니까? BOD5니까 이게 300이죠. 300은 LU의 1-10의 K값 조제죠. 0.20 그러니 이게 5일 BOD죠. 5일 BOD니까 곱하기 5 하면 이거 이제 계산기로 계산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기사시험 볼 때 계산기 소지역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은 계산기 소지하고 계산기로 딱 치면 333.3mg/L이다. 최종 BOD가 333.3mg/L구나. 최종 BOD는 21 BOD니까 21 BOD가 333.3mg/L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이제 해내는 게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예제를 보겠습니다. 유입하수 BOD, 얼티메이트 BOD가 800mg/L, K가 0.1 대 마이너스 1승이라고 하면 10일 후 BOD를 구하라. 10일 후. 그러니까 BOD, 최종 BOD가 이렇게 할 때 10일 후 BOD는 BOD 유가 이렇게 줘서 10일 후에 남아있는 BOD를 구하라는 게죠. 잔존 BOD, 남아있는 BOD. 사용된 BOD가 아니라 남아있는 BOD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이해를 잘해. 천천히 이해를. 그러니까 잔존 BOD식 LT는 LU 10-KT에서 다 주어준 거예요. 여기 보면 L10이니까 그래서 11호 BOD니까 L10은 800 곱하기 15 마이너스 0.1에 곱하기 10 하면 L10은 80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사용된 BOD를 구하라는 건지 잔존 BOD를 구하라는 건지 식에서 이해를 잘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BOD는 대개 20도씨에서 우리가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왜 불안기 온도를 20도로 합니까? 자연계의 온도가 20도로 하기 때문에 20도에서 자연계의 온도에 맞춰서 불안하도록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험하다 보면은 20도씨로 맞춘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못되어 가지고 뭐 23도씨에서 불안이 됐다든가 그럴 때는 이제 BOD 이제 보정계수를 사용해서 한번 BOD는 측정해 버리면 또다시 그 시료는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BOD 보정계수를 사용해서 이제 보정을 합니다. KT는 K20도씨의 K값에 시타의 T-20 이 식에 의해서 이건 일반화학에서 나오는 온도 보정계수 식입니다. 거기에서 넣어가지고 하는데 4-20도씨에서는 이 시타 값이 1.135고 20에서 30도씨에서는 이 시타 값이 1.056이라는 얘기죠. 여기 넣어가지고 보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제 3-4 보면 거의 나와있죠. 시료 5ml를 희석소로 희석하여 300ml BOD병에 넣고 20도씨 배양기에서 5일간 배양하였다. 이 결과 초기 DO는 8mg/L이고 5일 후 DO는 3mg/L였다. 만일 이 시료를 30도씨에서 배양하였다면 10일 BOD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제가. 그랬을 때 보면 이제 여기서 BOD를 계산해야겠죠. 5일 BOD인데 초기가 8mm이고 이제 5일 후에 3mm니까 BOD5는 이제 D1-D초죠. 8-3에 이것은 희석배수로 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희석배수는 시료 5ml고 BOD병이 300ml BOD병이니까
이제 5분의 300이 희석배수죠. 곱해가지고 이걸 계산하면 300mg/L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최종 BOD 값을 계산을 해야죠. BOD식에서 최종 BOD 값을 이제 계산을 합니다. 이 K값, T값을 다 주어졌으니까, 오일 BOD 값이 산정이 됐으니까, 오일 BOD, 최종 BOD 산정하니까 400.6이 나왔습니다. 또 30도씨에서 K온 값을 구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온도 보정계수에서 20도씨에서 30도씨에서 값은 20도씨 K온 값 곱하기 1.056, 1.056, T-20, 30-20 이렇게 하면 0.207이 나오죠. 그러면 11 BOD는 BOD식에서 최종 BOD 값 알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K 값 알았죠? 알았으니까 이 식에서 계산하면 397.2mg/L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온도 보정까지 해서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안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교재에 이렇게 온도 보정을 하지만 이 온도 보정까지 거의 뭐 이 K값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다는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이제 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COD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부릅니다. 이 COD는 영어에서 Chemical Oxygen Demand, 그래서 이 첫자로 약자를 따서 COD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도 이제 이 정의를 잘 알아둬야 합니다. 정의를 보면 폐수 중 유기물질을 이제 화학이니까 강한 산화제를 씁니다. 산화제로 실험실에서 산화제는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강한 산화제 하나는 과망화산 칼륨 KMnO4와 하나는 중크롬산 칼륨. 요즘은 뭐 옛날에는 중크롬산 칼륨 그래, 요즘은 다이크롬산 칼륨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K2CR7 이것으로 산화시키는데 필요한 산소 요구량을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에 보면 COD 실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산화제를 넣고, 둘 중에 하나 산화제를 넣고 이제 산소 요구량을 계산을 해내는 게죠. 그러니까 측정 방법이 두 가지라는 게죠. 하나는 KMnO4 산화제를 이용하는 방법과 하나는 K2CR7 이 산화제를 이용하는 법,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제 미국 같은 데는 COD 하면 이 K2CR7 방법만 COD라고 이제 스탠다드 메소드에 보면 인정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KMnO4 방법도 인정을 하지만 미국 같은 데에서는 KMnO4 방법을 PV법이라고 이렇게 퍼망가네이트 밸류법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이걸 COD라고 부르지 않고 PV법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KMnO4 법도 COD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게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수식으로 이제 보면 BOD 얼티메이트, 그러니까 최종 BOD가 사실은 산화제로 완전히 분해시키면 COD가 되는 게죠. 그런데 여기서 100%는 이제 100%여야 하는데 100%가 이제 안 나오기 때문에 대개 0.92%, 0.92 COD, 92% 정도 잡아서 BODU는 0.92 COD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BOD5로 하자면 COD는 1.6, BOD5 정도.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게죠. 왜 이런 COD가 필요하느냐? 사실은 이제 BOD5하고 COD를
이제 산정해내면 COD분의 BOD5 이렇게 계산을 해봐갖고 1에 접근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유기물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게죠. 그런 때는 이제 생물학적 처리가 적당하다. 미생물에 의해서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게죠. 그 배수는. 그런데 0.3보다 작다. 0.3보다 작다는 것은 거의 유기물질이 없다는 겁니다. 그 폐수 속에는. 유기물질이 없으면 미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이 미생물 먹이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생물학적 처리가 부적당하고 화학적 처리를 해야 한다는 걸 이렇게 이제 예측을 이제 해볼 수가 이제 있기 때문에 BOD와 COD로 가지고 산정을 이제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이제 BOD와 COD, SS와의 상호 관계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BOD는 뭐냐? 앞에서 보면 IBOD 플러스 SBOD. I는 인솔루블이에요. 불용성. 물속에 녹지 않는 BOD 플러스 솔루블. 물속에 용해되는 BOD. 합이 BOD라는 얘기죠. COD는 ICOD. 불용성 COD 플러스 용해성 COD. 합이 COD라는 거죠.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COD는 뭐냐? COD라는 것은 COD 이퀄 BOD, 거의 BOD 아닙니까? 그러니까 BD, 바이오 디그리더블. 그러니까 생물 분해 가능한 COD 플러스 non 바이오 디그리더블 COD. 생물 분해 불가능한 COD. 두 개 합친 것이 이제 COD라는 게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NBDCOD, 생물 분해 불가능한 COD는 COD 마이너스 BDCOD가 BODU와 거의 같단 말이죠. 그래서 COD 마이너스 BOD, 최종 BOD. 이런 수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죠. 그 다음에 생물 분해 가능한 COD는 최종 BOD요. 최종 BOD는 어떤 알파 개수의 BOD5 이 값이 이제 되겠죠. 이 수식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쉽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제가 여러분 3-5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BOD5가 350mg/L. 그죠? COD가 460mg/L인 폐수에서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불가능한 NBD COD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NBD COD는 COD-BODU. 그러니까 이걸 NBD COD는 COD-BODU 관계에서 이제 BODU를 BOD5가 주어졌고 K 값이 주어졌으니까 BOD식에서 이제 LU를 이제 계산해 내는 게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종 BOD를 계산하면 425.7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분해 불가능한 COD는 460에서 이 COD에서 BODU를 이제 빼면 값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이용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BOD식까지 이제 벌써 K 값이 주어지면 이 BOD 식을 생각을 해야 이제 하는 게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총유기탄소. 총유기탄소가 있는데 이것은 토탈 오가닉 카본이라고 합니다. TOC라고 하는데 이게 물속에 유기물질을 포함하고 있는데 탄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물속에 녹아있는 탄소량을 한번 이제 측정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총유기탄소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제 측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기로 분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속에 있는 그 탄소량은 CO2로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분해를 해서 계산을 하는데 대개 뭐 기기로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TOC분의 COD 또는 TOC분의 BOD 값과 계산을 해봐갖고 폐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알아보는 게죠. 그 다음에 이제 무기 물질량의 측정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이제 무기 물질량의 측정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질소와 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질소와 인은 부영양화 물질이죠. 호수 속에서 이제 부영양화 물질로 이제 질소와 인이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측정을 이제 하는 겁니다. 질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총질소가 있고, 그 다음에 아모니아성 질소가 있고, 아질산성 이제 질소가 있고, 질산성 질소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표를 보면 단백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음식 속에 단백질이 있으면 단백질에는 아미노산이 있죠. 이걸 갖다 이 속에 이제 질소인데 질소가 나오면 이제 산소하고 결합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대기적으로 나오기 전에는 아모니아성 질소죠. 여기 산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대중에 있으면 나오면 이제 분해가 되기 위해서 산소하고 질소하고 결합을 해서 O2, NO2N, NO2N을 니트라이트, 니트로겐 해서 아질산성 질소. 더 시간이 가면 산소가 더 많이 이제 부착이 되겠죠. 그래서 NO3N 이걸 갖다 니트레이트, 니트로겐 해서 질산성 질소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 합친 것은 뭐 거의 이제 총질소에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게죠. 그런데 이 아모니아성 질소, 아질산성 질소, 질산성 질소는 뭐 쉽게 이제 실험으로 이제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총 질소는 이 계산을 하려면 이제 시료를 갖다가 분해시켜야 하죠. 분해시켜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질소 전환 곡선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아모니아성 질소가 이렇게 높고, 시간이 갈수록 이제 유기성, 이 아질산성 질소가 높아지고, 나중에 시간이 더 가면 질산성 질소가 높아집니다. 유기성 질소는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점점 낮아지는 게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실제 이런 책에 나와 있는 도표를 이해를 해야 하고, 또 이런 그림도 나오면 그림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천천히 이렇게 봐가면서 생각을 해가면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게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은 이제 부영양화 물질이죠. 인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경도. 경도라는 것은 이제 하드니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샘물과 단물을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도는 센 물을 나타내는 게죠. 물의 세기를 나타내는 지수로 경도라고 하는데, 경도 원인이 뭐냐? 물에 용이된 칼슘, 마그네슘, 스트론튬, 철, 망간 등의 이제 이가 양육 금속 농도를 CaCO3 값으로 환산하여 미리그램 퍼 리터로 나타낸 값, 그것이 이제 경도가 되는 게죠. 그러니까 경도는 대개 보면 세 가지 물질이 주로 일으킵니다. 칼슘, 마그네슘, 철, 이 세 가지 물질이 일으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두려면 까막패 이 물질이 이 물질이 경도를 일으킨다고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도를 계산할 때는 이렇게 이가의 미리당량으로 해서 곱하기 50 해서 이 경도를 이제 CaCO3로 이제 환산해 냅니다. 그래서 대개 연수, 단물, 연수는 단물이고 경수는 센물 아닙니까? 단물은 0에서 75 이 정도 경도일 때는 이제 단물이라고 하고, 경수는 센 물은 76에서 150은
이제 약한 경수라고, 경수는 150에서 300, 아주 강한 경수는 300mg/L 이상의 경도값을 말하는 거죠. 이 바닷물 같은 경우는 아주 강한 경수죠. 왜? 바닷물에 칼슘,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닷물을 입에 대면 짜기도 하지만 쎄하죠. 경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실제 경도에서도 여러분들이 공부했듯이 탄산 경도가 있고 비탄산 경도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탄산 경도는, 이게 탄산 경도 있잖아요. 이런 물질, 경도 물질이 탄산하고 결합되는 거예요. 탄산 경도. 일시 경도라면, 일시 경도는 이제 끓인다든가 하면 침전되어갖고 제거가 되는 게죠. 탄산이 존재하는 거예요. 비탄산 경도는 이제 영구 경도라고. 영구 경도는 끓여가지고 경도가 제거가 안 되죠. 그래서 약품 처리로 제거를 하는데 탄산이 존재 안 하는 거, 영구 경도. 그래서 비탄산 경도죠. 비탄산 경도. 지금 이렇게 탄산이 존재 않는 이런 물질이 이렇게 결합하는 걸 영구 경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 경도는 이 탄산 경도 플러스 비탄산 경도가 되겠죠. 여기서 비탄산 경도는 총 경도 마이너스 탄산 경도인데, 탄산 경도가 이제 알칼리도 오고 이제가 되는 게지요. 그래서 알칼리도는 뭐냐? 산을 중화시키는데 물의 능력의 크기를 알칼리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도 정의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도는 우리 이제 환경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도는 대개 정수장 같은데 물, 상수, 먹는 물 갖다가 정수시키는데 경도가 너무 높거나 하면 이제 경도를 제거를 해야 하죠. 그리고 오늘날은 이제 바닷물을 이제 정화를 시켜가지고 음료수로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저 열대지방 같은 데는 이제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지 같은 거 없기 때문에 이제 바닷물을 갖다가 요즘은 과학적으로 경도를 제거해서 음료수로 이제 사용하는 게죠. 그런 때 많이 이제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생물학적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생물학적 특성에는 미생물학적인 특성을 이제 말하는 게거든요. 그래서 이제 폐수 속에는 여러 가지 이제 미생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박테리아, 곰팡이, 그 다음에 조류, 원생동물, 융충, 바이러스, 또 병원성 미생물 등 여러 가지가 들어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폐수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폐수 생물학적 특성을 공부할 때는 이런 미생물 덩어리를 이제 슬러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폐수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미생물 덩어리는 어떤 미생물 하나만을 이제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생물 덩어리로 표현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덩어리를 이제 영어에서 SLUTG 슬러지라고 하는데, 이걸 그대로 우리말로 가져와 가지고 슬러지라고 부릅니다. 이걸 또한 이제 온이라고도 이제 부르는데, 이제 온이는 이제 일본어이기 때문에 이제 일본어를 그대로 이제 우리말로 이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온이라고도 많이 불렀는데, 오늘날은 이제 거의 다 이제 슬러지라고 이제 부릅니다. 근데 생물학적 특성에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박테리아가 있는데, 이제 박테리아를 이제 세균을 말하는 게지요. 그러니까 폐수 처리 미생물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박테리아가 다 처리를 하는 게지요. 호기성 박테리아가 있고 핵미성 박테리아가 있어서 폐수 처리에 중요한 미생물은 이제 박테리아가 되겠습니다. 이 박테리아는 매우 많은 다른 환경에서 잘 자라는 단세포 미생물들을 이제 말합니다. 크기는 0.2 내지 이제 8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이제 되는 게지요. 그런데 주로 이제 호기성 박테리아가 이제 폐수 처리를 하거든요. 그걸 이제 분자식으로 표현을 하면 호기성 박테리아를 C5H7O2N, 또 이제 인까지 넣어가지고 표현을 하면 C60H87O22
N12P 이렇게 이제 분자식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분자식을 가지고 이제 산소, 얼마나 산소를 필요로 하는가를 갖다가 이 방정식으로 표현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박테리아가 유기물질 1kg을 완전히 산화시키는데 1.42kg 산소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계산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박테리아가 유기물질 1kg을 이제 산화시키는데 1.42kg이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유기물질이 이제 10톤이 있다. 10톤이 있으면 산소가 얼마나 필요할까? 이런 것들이 이제 유추를 해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기물질이 10톤이 있다 하면 산소가 얼마가 필요합니까? 10톤이니까 1kg에 1.42kg이니까 10이니까 14.2톤이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까? 1대 42는 10톤 대 X 하면 14.2톤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계산합니다. 유기물질 10g이 있다 할 때 그 소모하는데 얼마가 필요합니까? 그럼 1.42 곱하기 10 해서 14.2g 필요한 거죠. 이렇게 알기 위해서 이제 이런 개념을 이제 알아두면 이제 좋은 게죠. 그러니까 박테리아는 용존산소, 영양물질, 온도, 폐하 등의 영향을 많이 이제 받고 있죠. 그러니까 박테리아를 우리가 알아볼 때는 생존에 필요한 것, 영양물질, 온도, 폐하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온도는 이제 20에서 45도씨에 사는 박테리아를 중원성 박테리아, 45 내지 75도씨 사이에서 사는 박테리아를 고온성 박테리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20도씨 사이에서 사는 박테리아를 저온성 박테리아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온대이기 때문에 이제 중온성 박테리아가 많이 이제 폐수를 처리하겠죠. 그 다음에 pH를 보면 최적 pH가 박테리아가 6.5에서 7.7 중성에서 이제 박테리아가 산다는 게죠. 그러니까 pH 9.5 이상이나 4 이하에서는 살지 못한다. 이 도표로 보면 박테리아라면 이 최고 온도와 최저 온도가 있으면 온도에서 이렇게 됐을 때 최저 온도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게죠. 그래가지고 중온성, 고온성, 저온성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곰팡이, 펑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곰팡이 또는 균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곰팡이는 다에그 진핵세포로 구성된 다세포 생물을 말하는데 곰팡이의 특징은 균사체가 있다는 게 씨를 뽑듯이 곰팡이가 이렇게 씨를 뽑아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폐수 처리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폐수 처리장에서 이 곰팡이가 증식을 하면 폐수 처리가 잘 안 되는 게죠. 왜? 폐수 처리는 미생물을 증식을 해서 고액 분리를 해야 하거든요. 고체와 액체 분리를 해야 하는데 곰팡이가 증식을 하면 고액 분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곰팡이는 폐수 처리장 포기조에서 증식을 되면 안 됩니다. 증식되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게지요. 그래서 곰팡이가 증식돼서 자꾸 씨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슬러지 평화라고 합니다. 슬러지 벌킹 현상이 일어나는데 일어나면 고액 분리가 어렵기 때문에 곰팡이는 폐수 처리에서 통제를 해야 할 그런 이제 미생물이 되겠습니다. 곰팡이는 대개 pH 7 이하에서 가장 잘 증식이 함으로써 산성 상태에서 곰팡이가 이제 증식을 이제 잘한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류는 영어로 알지라고 합니다. 알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항 같은데
이제 고기를 기를 때 먹이를 주지 않습니까? 먹이를 주면 햇빛에 놔두면 어항에 이끼가 많이 끼지 않습니까? 파란 이끼, 그게 조류입니다. 그 조류는 광합성을 하는 게지요. 광합성을 하는 무기영양계 원생생물이 조류인데, 조류는 정수장에서 조류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맛과 냄새를 유발해서 이제 조류를 이제 제거를 하는데, 여과를 해서 정수장에서 이제 이렇게 여과를 하지 않습니까? 여과를 할 때 조류가 여과제에 걸려가지고 이제 상수 처리에 어려움을 준다든가 이런 현상들을 일으킵니다. 이제 조류도 이제 종류가 담수조류하고 해수조류와 구분할 수가 있는데, 담수조류에도 녹조, 녹중류, 황록갈색조류, 황갈색조류, 남조류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해조류에서도 갈색과 적색으로, 적색조류가 이제 이렇게 번식하는 것을 적조현상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원생동물을 이제 폐추해장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생동물은 이제 프로토조아라고 하는데 단세포 생물이죠. 운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이기 때문에 산소를 이제 필요로 하는 게죠. 그러니까 원생동물이 절대 호기성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원생동물이 폐추에서 발견되면 폐추처리가 잘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생동물에도 편모충류, 편모에 따라서 육질충류, 포자충류, 선모충류, 흡인충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윤충, 노티퍼를 폐추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노티퍼는 이제 동물계에 속하는 이제 미생물이죠. 그래서 노티퍼도 이제 산소를 필요하는 이제 다세포 생물이죠. 이 폐수처리장에서 윤층이 발견되면 폐수처리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섯 번째는 이제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이제 질병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수처리장에서는 제거시켜야 할 이제 그런 미생물이 되겠죠. 폐수처리장에서 방류를 할 때 폐수처리장 방류수에 소독을 하거든요. 소독을 할 때 이제 이런 바이러스를 사멸시켜 가지고 이제 방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수처리장 폐수 속에는 병원성 미생물, 박테리아, 바이러스, 원생동물 등 이런 것도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폐수를 방류할 때는 소독을 해서 방류하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폐수 처리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용어가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용어에는 단위 조작과 공정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하수 처리, 정수 처리 또는 뭐 슬러지 처리 등이 진행되는 순서와 과정, 이렇게 쭉 이렇게 폐처리 공정도 하면 이렇게 쭉 순서를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이 순서와 과정을 이제 공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단위 조작이라는 것은 이런 전체 시스템에서 단위적 요소를 이루고 있는 이렇게 하나의 조작, 이걸 단위 조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과, 증발, 증류, 흡수, 흡착, 수출, 건조 뭐 이런 것들 하나의 어떤 단위적 요소를 이제 단위 조작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 단위적 조작을 이제 단위 공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뭐 사실 단위 조작이나 공정이나 똑같이 혼용돼서 사용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폐수 처리의 이제 일반적인 공정도는 여러분들이 이건 이제 알아두어야 합니다. 처음에 이제 폐수가 유입이 되면 1차 처리를 합니다. 1차 처리가 이제 물리적 처리인데 주로 이제 침전을 시키는 거죠. 침전을 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가라앉는 물질을 이제 가라앉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라앉지 않는 물질은 이제 2차 처리를 하는 게죠. 2차 처리는 이제 생물학적 처리나 그 다음에 화학적 처리를 해서 2차 처리를 합니다. 2차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종말 침전지에서 침전을 이제 거치기 위해서 이제 방류를 시키기도 합니다만은 이때 이제 제거가 안 된 물질, 제거가 안 되는 물질은 3차 처리를 합니다. 3차 처리는 이제 고차 처리 또는 고도 처리라고 이제 하는 게죠. 3차 처리를 해서 유출을 시키고 2차 처리에서 나온 이제 찌꺼기, 이걸 이제 슬러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슬러지, 또 1차 침전물, 또 3차 고도 처리에서 나오는 이제 찌꺼기, 이런 것들을 합쳐서 슬러지라고 하는데, 슬러지 처리를 합니다. 이 슬러지 처리는 농축, 소화, 계량, 탈수 및 건조, 처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슬러지 처분을 이제 처리를 해서 나중에 최종에는 슬러지 처분을 하는 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공부하는 것은 이런 과정 하나 과정을 전부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폐처리 공정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 개념을 넣어두고 지금 공부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을 공부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어야 하는 게죠. 그러니까 또 다시 다른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하면 이렇게 각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관을 통해서 나오는 이제 폐수가 이렇게 침사지는 모래를 걸러내는 거거든요. 폐 속에 모래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모래를 걸러내서 그 다음에 최초 침전지를 거칩니다. 이것이 1차 처리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1차 처리. 그 다음에 이제 처리되지 않는 물질을 넣어가지고 포기조라는 것은 생물학적 처리를 하는 게죠. 이제 2차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종 침전지를 거쳐서 방류를 시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거가 안 된 물질을 한 번 더 처리를 하고 싶다 하면 여기같이 3차 처리, 고차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하는 게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침전물이나 이제 찌꺼기나 이런 걸 합쳐가지고 슬러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슬러지 처리를 합니다. 똑같은 이런 계통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폐수 처리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 처리, 여기서 1차 처리를 물리적 처리라고 하고 2차 처리를 화학 생물학적 처리라고 부르고 3차 처리를 고도 처리, 질소와 인 제거 처리는 3차 처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폐처리를 할 때 이렇게 단독 처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연결시켜 가지고 병행 처리를 합니다. 호기성 처리도 하고 형질성 처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요즘 첨단 처리 방법이 나온 걸 이제 서로 결합시켜서 폐수가 완전히 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될 때까지 처리를 시키고 있는 게지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물리적 공정에는 스크린, 여우가, 침전, 부상 등이 있고, 화학적 공정에는 중화, 응집, 산화, 환원, 소독. 그다음 생물학적 공정에는 활성, 슬러지, 살수해상, 회전, 원판, 형식성 처리, 수압, 부패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처리 공정, 화학적 처리 공정, 생물학 처리 공정을 전부 단독 처리를 하기도 하고 서로 병행을 시켜서 병행 처리를 해서 폐수 처리가 이제 이루어지고 이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물환경 보존법 시행규칙 제7조를 보면 이렇게 처리 시설들이죠. 물리적 처리 시설, 화학적 처리 시설, 생물학적 처리 시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물리적 처리 시설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화학적 처리 시설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생물학 처리 시설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할 때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서로 병행 처리를 해서 폐수 처리를 하고 있는 게지요.